명수풍. 안녕하세요. 풍국영수학원 나영쌤입니다. 나영쌤과 함께하는 2021 수능 특강 비문학 20쪽에서 30쪽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20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자, 이 제시문의 경우는 사회 지문에 해당되고요.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주로 정부가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데 대표적 방법으로 순편익 방법이 있다. 순편익은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죠.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해서 편익 빼기 비용 값이 순편익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어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한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서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즉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찾아내요. 그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고요. 이때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자,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사회 후생이 증가함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반대 말이 나오겠죠.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사업을 수행할 때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자, 편익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비용은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비용 들어가는 돈보다 크면 사회 후생이 크므로 사업을 실시하고, 비용 들어가는 돈이 더 크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면 순편익 방법의 개념과 특성이 나타나고 있죠. 순편익 방법의 개념과 특성이 1문단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2문단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실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겠죠, 뒤에. 예를 들어 댐을 건설하는 비용 대부분이 건설 기간에 발생하지만 편익은 댐 건설 완료 이후부터 폐기될 때까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이 경우에는 단순히 비용의 합계와 편익의 합계만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현재 100원의 가치와 1년 후 100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원인이죠, 원인. 현재와 1년 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인입니다, 원인. 뭐뭐 하기 때문이다. 원인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히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결정하면 안 된다. 이게 결과겠죠. 자, 그래서 인과 구조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간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구조죠. 문제와 해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결은 어떻게 하냐면 미래에 발생할 모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 비교한다라고 해서 현재 가치로 바꾼다. 그래서 100년 후에 100원의 어떤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얼마 정도 될 건지, 1년 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건지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자면 순편익 방법에서 비용과 편익과 비용의 편익과 비용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화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미래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 동일하게 현재 가치와 순편익 방법에서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화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그 가치를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사업 시행에 드는 총 비용의 현재 가치와 총 편익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즉 이자율 R이 활용된다. 이 이자율은 그래서 현재 가치화 할 때는 이자율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이자율을 현재 가치화를 위한 할인율로 불린다. 예를 들어 현재 1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는 그러면 1년 뒤에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대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R 1년 후에 100원의 가치, 즉 100 곱하기 1 플러스 R1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 나누기 1 플러스 R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 나누기 1 플러스 R이래요. 또 2년 후에 100원의 가치는 2년 후는 지금 여기에 제곱을 더한 값입니다. 100 곱하기 1 플러스 R 제곱입니다. 3년 후에는 그러면 100 플러스 1 플러스 100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이겠죠. 이를 각각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누기 해주면 됩니다. 100 나누기 1 플러스 R 제곱, 100 나누기 1 플러스 R 세제곱. 현재부터 n년 후까지의 순편익을 구하려면 순편익 구하는 방법, n년까지에 발생하는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n년까지에 드는 순편익 구하는 방법, 아까 편익에서 비용 빼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년까지에 발생하는 편익의 총값이랑 그 다음에 n년까지 드는 비용의 첫 현재 가치를 빼면 된다. 그래서 편익 빼기 비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입니다. 이와 같은 순편익 방법은 대개 서로 다른 사업 간에 어떤 사업이 사회 후생을 더 많이 증진시키는지를 알려고 할 때 활용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는 순편익 방법에서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뒤에 문제랑도 연관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야 하는 문단이었습니다. 문제를 읽었다면 이 문단에서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의도에 따라 순편익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면서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은 그러면 새로운 방법입니다. 비용 편익 비율 방법. n년까지의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n년까지의 비용의 첫 현재 가치로 나누는 것이다. n년까지의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n년까지의 비용의 첫 현재 가치로 나누는 방법이래요. 만약 어떤 사업의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다면 그 사업은 사회 후생을 증진시키다. 사회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은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또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커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했을 때 사회 후생이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반대 경우가 나오겠죠. 순편익과 비용 편익 비율이 그 반대의 경우면 사회 후생이 오히려 감소형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순편익이 0보다 작거나 반대 경우라고 했으니까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는 사회 후생이 오히려 감소함으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단지 사회 후생의 증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편익 방법과 비용 편익 비율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사회 후생 증진 여부의 파악에는 두 방법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공공 부분의 사업에서는 순편익 방법보다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면서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결정하므로 예산을 무한정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예산이 한정된 경우라면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들 중 어떤 사업이 가장 큰 사회 후생 증가를 가져오는 사업인지 파악해야 하고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을 사용하면 각 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의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사업은 세금을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무한정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빨리 효율성을
수 있는 사업을 측정해야 되고 그 측정하는 방법은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자면 비용 편익 방법이 어떤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개념이 나오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사업의 경우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이 더 적절하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단입니다. 순편익 방법과 비용 편익 비율 방법 모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 할인율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할인율을 구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내부 수익률 방법이다 해서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구조가 쓰이고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 P란 사업의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0억 원을 투입하여 1년 후에 11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이 경우에는 1년 후에 발생한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현재 투입 비용을 뺐을 때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현재 투입 비용을 뺐을 때 마찬가지로 편익에서 지금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현재 투입 비용을 빼야 합니다. 0이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수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110 나누기 1 플러스 P는 P 빼기 100은 0. 공식에 의해 내부 수익률은 0.1이 된다. 그래서 이 P 값을 구하면 0.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진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사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P 값이 높을수록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부 수익률 방법이 가진 장점은 그러면 지금 장점이 나오네요. 할인율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우선순위. 예를 들어 현재 100억 원을 투입하여 1년 후에 12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며 내부 수익률은 0.2가 된다. 이렇게 동일한 비용을 들였을 때 편익이 증가할수록 내부 수익률은 커지므로 내부 수익률의 크기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지금 개념과 장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5번째 문단은 내부 수익률이 뭔지에 대한 문단이었죠. 개념과 특성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특성은 장점이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특성이었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문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1,000원을 예금할 경우 이 예금에 대한 3년 후의 현재 가치는 이자율이 클수록 낮아질 것이다.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은 3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3번째 문단을 참고해서 수식을 적어보면 이자율이 0.1일 경우와 이자율이 0.2일 경우를 생각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0.1일 경우 1000 나누기 1 플러스 0.1 3년 후라고 했으니까 세제곱을 해줘야겠죠. 이 경우와 그 다음에 1000 나누기 1 플러스 0.2 이자율이 0.2인 경우에 3년 후의 현재 가치가 이 경우에서 지금 무엇이 더 큰지를 봐야 되는데 이자율이 0.1인 경우, 이자율이 0.2인 경우 3년 후입니다. 이때 지금 분모가 더 큰 것이 이자율이 높은 쪽이죠. 그럼 분모가 더 크면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낮은 쪽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클수록 낮아지는 거 맞죠? 1번은 정답입니다. 1,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년 후에 1,08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0.08일 것이다. 내부 수익률 문단은 5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5번째 문단을 참고를 했을 때 1,080억을 1 플러스 P로 나누고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P는 0.08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2번도 정답입니다. 자, 1번에 3번 순편익이 0보다 작거나 자, 비움 편익 비율이 1보다 작은 사업은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비움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면 사회 후생을 증진시키고 자, 순편익이 0보다 작거나 그리고 이 반대말이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면 사회 비용을 증진시킨다 그 사회 후생을 증진시킨다 했습니다. 그럼 반대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후생을 감소시킨다 맞겠죠? 네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4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동일한 비용을 투자한 사업 A, B 내부 수익률이 각각 0.5와 0.7이라면 사업 A가 B보다 편익이 더 클 것이다. 내부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문단 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일한 비용에서 편익이 증가할수록 내부 수익률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동일한 비용일 때 내부 수익률이 증가하면 자, 내부 수익률이 증가하는 게 뭐죠? 0.7이죠. 그럼 이 경우에 편익이 큰 것은 0.7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에 A가 아니라 A보다 사업 B가 편익이 더 크다고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문단에 동일한 비용에서 편익이 증가할수록 내부 수익률이 커진다 했어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커지면 0.7이 편익도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편익이 큰 B 수입이 편익도 커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이 큰 B가 편익도 커야 합니다. 이자율이 0.5일 때 1년 후 150억 원의 편익과 2년 후 225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면 두 해 편익의 현재 가치는 동일할 것이다. 자, 150억 나누기 1.5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하면 100이죠. 100억이죠. 그 다음에 225억 225억을 또 1.5에 제곱하면 마찬가지로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 현재 가치는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세 번째 문단을 참고해서 수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 자,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에 관련한 문단은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발생 시기가 다를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이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화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전환, 바꾸는, 현재 가치화하는, 전환, 바꾸는, 현재 가치화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현재 가치로 바꾸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바꾸는 비용 계산하는 방법도 세 번째 문단에 나왔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지금 비용 편익 비율로 계산한 값과 순편익으로 계산한 값을 선생님이 먼저 계산을 해서 옆에다가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사업 A, B는 각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과 편익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된 성격의 사업들이다. 전체 예산은 300억 원이고, 자,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책정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여러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예산심의관은 내년에 시행할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순편익 방법과 비용편익 비율 방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하였다. 자, 계산을 했을 때 앞에 제시문을 참고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A, B, C, D, E의 사업이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때 이후에 정책예산심의관은 순편익이 가장 큰 사업. 자, 그러면 지금 표를 봤을 때 순편익이 가장 큰 사업은 사업 D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업 D. 자, 순편익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 제시문에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D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비용 편익 비율로 볼 때,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비용 편익 비율로 볼 때 가장 높은 건 2.5에 해당하는 사업 C와 그 다음에 높은 값이
뭐에 해당하는 사업 A에 해당되죠. 자, 이 경우는 지금 예산이 300억 원, 비용이 지금 300억 원 듭니다. 사업 D는. 근데 이 사업 D만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보다 비용 편익 비율을 계산했을 때, 자, 사업 A와 C를 함께 하면, 자, 비용 편익 비율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사업 C와 사업 A를 함께 하면, 자, 이 경우는 3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업 A는 200억 원이 들고요. 사업 C는 50억 원이 듭니다. 그럼 이 경우 두 개를 다 해도 250억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업 D만 했을 때 300억이 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사업 D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수편익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큰 사업 D를 실행하는 것보다 비용 편익 비율을 결정을 해서 가장 큰 사업 C와 사업 A를 동시에 해도 사업 D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고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효과적이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사업 D, 사업 A,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4쪽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은 사회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대중문화에서 유행가 디자인은 대중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 전문적 디자이너가 고안하여 대중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자 전달하는 것이 획일성을 띌 때가 많다. 이러한 유행이나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획일적인 상품이나 장소는 획일적 욕구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며, 역으로 바꾸어서 획일적인 상품과 장소는 사람들이 획일적인 욕구와 취향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에사 브리그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면서 지금 에사 브리그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라고가 쓰였기 때문에 직접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인용을 통해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획일적인 상품과 장소가 그래서 획일적인 상품과 장소 때문에 획일화되는 욕구와 취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면 중심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같이 보겠습니다. 장소의 획일성은 디즈니화되는 놀이공원 박물관화되는 역사보건 공간, 미래화되는 국제박람회 등에서 잘 나타난다 하면서 장소의 획일성이 디즈니화되는 공원, 박물관화되는 역사보건공원, 그 다음에 미래화되는 공원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도 지금 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질화, 균일화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틀에 박힌 관광 건축물과 인공 경관, 가짜 장소들이 전 세계의 이곳저곳에 등장한다. 이와 같은 관광지의 경관은 타자지향 건축물이라는 용어로 압축된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타자지향적 건축물. 자, 이 건축물들은 의도적으로 외부인 구경권 통행인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를 겨냥해서 지은 것이다. 즉, 이와 같은 건축의 목표는 타자지향적 장소의 창조인 셈이다. 자,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들은 다른 사람, 구경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라는 거죠. 자,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깐 지나가고 잠깐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반영하진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국적이고 기괴한 장식,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고 현지의 분위기나 전통과 무관하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장소의 스타일이나 이름을 무턱대고 빌려옴으로써 그 공간만의 독자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자, 독자성이 상실하게 된, 그리고 전통과 무관하게 지어진 곳이 바로 타자지향적 건축물이
놀이고 그것들이 바로 디즈니화, 박물관화, 미래화되는 공간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문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장소들이 획일화되고 있는 거죠. 장소의 획일성과 타자지향,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타자 지향 장소는 디즈니랜드라고 대표되는 놀이공원이다 하면서 지금 아까 디즈니화되는 놀이공원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역사, 신화, 현실과 환상의 초현실적 조합으로 만들어진 놀이공원들은 실제 지리 환경과 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나 전통과도 연관되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세계 각국으로 인기 있는 것만 모아놨을 뿐 그 지역의 특징이나 특성, 전통과 무관하다. 이러한 환상의 나라들은 단조롭고 무기력한 현실로부터 대중을 도피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미리 보장된 흥분, 오락, 흥미를 제공하여 일종의 유토피아를 어느 정도까지는 진짜처럼 보여준다. 반면 이런 곳들은 우리가 직접 여행하거나 상상해볼 기회와 시도를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공주, 우리가 상상했을 때 궁궐의 모습, 우리가 상상했을 때 동물들이 말하는 모습에 상상력에 제한을 걸어놓죠. 이미 그 상상을 통일화시켜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력과 시도해볼 기회를 소멸시킨다라고 하면서 사실 현대 서구 문화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디즈니화가 우연히 발생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필연적이라는 거죠. 필연적이다. 이것은 자연과 역사를 객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대중적으로, 즉 모든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괴물과 요정, 야생동물은 통제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등장한다 하면서 우리는 요정, 동물들에 대해서 상상력과 시도해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디즈니화라고 되는 획일적이고 통일된 상상력을 우리는 주입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공원의 디즈니화의 문제점은 상상력, 그 다음에 상상해볼 기회와 시도를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도 연관이 없고, 그 다음에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시도해볼 수 없다,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디즈니화의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디즈니화가.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놀이공원의 디즈니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앞서 봤던 타자지향적 건축의 다른 예시로 지금 박물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화라고 해서 또 획일화된 장소가 나타납니다. 이 박물관화는 이제 기존의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복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적당히 가공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예시로 민속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도 지금 이 획일화된 장소인 박물관화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전통을 그대로 살리고 복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면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진 공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스킨의 말도 지금 인용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어설프게 복원해 놓았다 이런 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화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한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도 박물관화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러스킨의 말에 인용을 해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단입니다. 자, 한편 박물관화와 비슷한 유형이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화가 있다 하면서 지금 미래화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겠죠. 그러면 자, 미래화는 혁신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려는 설계에서든 나타나지만 어디서든 나타나지만 특히 대규모 국제 박람회에서 장대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국제 박람회인 만국 박람회에서 진보와 기술적 유토피아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유토피아적 기회가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공간은 하나같이 유용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미래지향적 설계를 결합한 환경으로 통일되어 왔다. 이렇게 기술의 표준화 원리에 입각하여 서로 빼닮은 모습이 되는 환경은 진정으로 국제적이지만 자기네 나라 혹은 지역의 땅과 전통을 배제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모습은 전통을 배제한 것이다.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특정 장소의 고유성을 파괴한다.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래화는 새로운 스타일과 기술을 계속해서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장소를 파괴하고 시간과 전통이 장소에 부여한 진정성마저 부인한다. 진정성도 없고 장소를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하면서 5번째 문단에서도 미래화가 지닌 미래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장소의 획일성은 대중의 획일적 욕구와 서로 얽혀있는 관계다 해서 지금 1번은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디즈니화는 현대서구 사회의 문화적 흐름과 관련을 맺고 있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것은 디즈니화 3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만국박람회는 미래화 전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렇죠. 마지막 문단에서 만국박람회 미래화에 대한 것으로 지금 미래화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만국박람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5번째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디즈니화된 놀이공원의 환경과 그것이 지어진 지역의 역사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적다. 그렇죠. 자, 지역적인 특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3번째 문단 디즈니화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화를 통해 장소를 재구성하는 일은 과거의 역사의 전형적 모습을 복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과거의 역사의 전형적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4번째 문단에 있었죠. 4번째 문단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현재 사람들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모습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럴듯한 이미지에 맞춰서 복원을 해서 어설픈 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기를 읽어보면 지금 건축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거문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보기는 미래화와 관련된 보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번 땡땡시의 지역적 전통이 만들어낸 장소의 고유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는 기획이요. 그렇죠. 자, 미래화의 단점 중에 하나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장소의 고유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정답 2번에 1번입니다. 28쪽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예술 지문이고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목적은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학자 중에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자, 그러면 예술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들, 또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여긴 학자 중에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감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감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이들,
이미지를, 그래서 이 견해가 세 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해석이 무한하다고 보는 이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의미의 해석이 무한하다고 보는 이들이랑 같은 의미겠죠. 자, 이처럼 예술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양한 예술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예술 작품에 대한 의미와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이론론은 하면서 이론론, 자, 의미가 하나밖에 없다는 입장이겠죠. 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하나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참인 해석이 다수일 수 없다.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 의미 고정. 자, 이론론을 주장하는 대표학자인 비어즐리 대표학자가 나왔습니다. 예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발견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해서, 자, 의미를 발견해서 전달하는 걸 해석이라고 하고, 그에 의하면 예술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를 발견해서 전달해줘야 한다. 또 해석이란 하면서 해석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작품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객관적. 자, 해석자 자신이 무언가를 그 작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 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구분이 있다. 외부에 있는 것을 작품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국어이다. 자, 그래서 작품 내적의 의미를 발견을 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해줘야 한다는 게 이론론의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예컨대 예시를 들고 있죠. 예시. 잭과 콩나무라는 우화를 사회 반영론적 우화로 읽는 것은 이것과 사회 반영론적 우화로 읽는 것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심리학적 우화로 읽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국어라고 보는 것이다. 왜? 작품 밖의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니까요. 이처럼 국어는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외부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또 외부의 의미를 첨가한 것이 국어고, 작품 내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해석이다라는 것이 이론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론론의 핵심 이론과 그래서 이론론의 입장과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을 부인하는 다원론에서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는 다원론의 입장이 나오겠네요. 예술 작품의 해석에 대한 비어즐리의 견해가 실상 단순히 예술 작품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것은 이론론을 보고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원론자들은 예술 작품의 의미는 다양함으로 목적 또는 해석적 배경이나 개념 틀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용 가능한 해석들이 가능하다. 다원론자인 스테커에 따르면 하면서 스테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자,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고 했죠. 아까 해석적 배경, 개념 틀에 따라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때로는 역사적 관점으로 작품이 해석되기도 하고, 역사적 관점으로 해서, 자,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감상 차원, 수용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전체적인 가치를 극대화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체적 가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처럼 해석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의 타당성을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커에 따르면 예술 작품의 해석에 어떤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는 잘못된 것이고, 목적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원론 그리고 스테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 중심 내용은 마찬가지로 다원론의 입장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에 대해 참인 해석은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이론론. 자, 타당한 해석이 다수일 수 있다는 다원론에 모두 반대한다 하면서 지금 회의론의 입장은 제한 없는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에 있어. 회의론에 따르면 해석은 참, 거짓, 타당성, 부당성 문제가 아니라 불확정적이거나 미결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불확정적, 미결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어떤 해석이 참, 타당하다고 판정해줄 규제나 틀이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이 입장은 해석의 대상보다 해석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자, 특징이죠. 회의론의 특징입니다. 해석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해석자는 예술 작품 속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이론론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불확실하거나 미결정적인 부분을 창의적으로 채워넣는 공동 창조자의 지위를 갖는다. 회의론자의 바르트, 자, 각 이론마다 중심적인 학자를 들어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 텍스트의 의미를 부여하는 권한을 지닌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텍스트의 의미 해석을 해방시켰다. 텍스트 속의 언어가 다의적으로 변화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석자에 따라 다양하게, 무수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바르트는 독자가 제한적으로 다수의 의미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원론과 달리, 여러 가지 의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다원론인데 그것과 달리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끝없이 생산한 주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다원론의 입장에서는 원래 있는 의미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과 반대로 회의론자들은 다양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내가 주체적으로 부여하는 거다. 생산의 주체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독자를 다의적이고 가변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참여하는 텍스트의 생산자로 본 것이다. 텍스트 공동 저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능동적 역할, 공동 창조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회의론자들은 공동 저자의 역할을 가진다. 독자들이, 해석자들이 공동 저자의 이치를 갖는다라는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정리를 하자면 회의론의 입장과 특징이 나타나는 거겠죠. 회의론의 입장과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비어질리는 예술작품의 내부에 담긴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해석으로 보았다. 자,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서 나타납니다. 이 문단에서 비어질리. 자,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이론론의 입장에 비어질리에 대한 말이니까 적절합니다. 비어질리는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작가의 의도에 따르지 않고 작품 자체에만 발견을,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도 지금 맞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이 문단 이론론의 입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커는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 여부가 해석 목적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3문단의 다원론의 입장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 나타났죠. 바르트는 문학 작품에서 텍스트 속의 언어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자, 바르트 회의론자죠. 4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르트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특정 독자에 의해 해석되면 다른 독자들에 의한 해석은 무의미해진다. 아니죠. 자, 독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해석은 각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작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문제는 지금 보기에 나타나는 시를 읽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학생 1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해 해석자는 시에서 발견한 의미를 그대로 보고하려는 태도로 진술. 자, 그대로 보고하려는 태도는 이론론의 입장이었고요. 이론론. 자, 가에서 지금 1년에서 2년 총유형 종결 어미를 통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작품 내부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론의 입장으로 지금 진술을 하였어요. 근데 이때 다원론의 입장으로 보면 이 해석은 참인 해석이다? 아니죠. 다원론은 이론론의 해석을 비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원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해석은 참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X에 해당됩니다.
학생이 나의 해석자. 나의 해석자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할지 자기 스스로 이제 그 해석을 바꾸고 있었죠. 토끼, 별주부전에서 나오는 토끼가 원래는 장계와 기지가 넘치는 존재지만 자기 자신은 지금 열심히 자기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새롭게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경우는 지금 해이론자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때 나의 해석자는 고전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시인이 등장인물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까지는 맞죠? 새로운 의미 부여, 회의론자 입장이니까요. 이 해석자가 회의론자라면 그는 시인이 미결정적인 부분을 창의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고전 텍스트를 해석했다고 여겼겠군. 자, 맞죠? 그러면 지금 이때 미결정적인 부분 이것도 지금 회의론자 입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전 텍스트를 해석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넣어서 그것을 해석했다. 고전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미결정적인 부분이 이 점에서 회의론자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 2의 발언은 O에 해당됩니다. 자, 학생 3 다의 해석자 보겠습니다. 다의 해석자는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으로서 작품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사회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목적에 따른 해석에 해당되므로 다의 해석자는 다원론의 입장이겠죠. 그러면 다원론의 입장에서 시가 창작된 시기, 목적, 시기, 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정보를